은행 창구 앞에 선 60대 여성이 통장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잔액은 2,400원.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5억 원이 넘게 들어있던 계좌였다. 인출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둘째 딸이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성은 그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죽을 곳을 찾아 집을 나섰다. 하지만 강변에 서서 물을 바라보던 그 순간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아니면 누군가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인가? 그날 이후 그녀는 죽음 대신 진실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의 시작이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는 순간 제가 이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거든요. 42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남편 박인수는 전형적인 가장이었어요. 목소리가 크고 결정권은 늘 본인에게 있었죠. 저는 그저 그 결정을 따르는 아내였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죠. 장례식장은 사흘 내내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 아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제게 건넨 말은 전부 똑같았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마치 제 인생도 남편과 함께 끝난 것처럼 말이에요. 아무도 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괜찮으냐고. 그냥 저를 남편의 부속품처럼 대했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텅 빈 집을 마주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뭘 해야 하지? 밥은 누구를 위해 지어야 하지? 빨래는 누구 걸 해야 하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으려고 했죠. 밥을 한 숟가락 뜨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잠이 들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가끔 큰딸 수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밥은 먹고 있어? 응, 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거의 먹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딸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 서린이는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렸죠. 원래 그런 애였습니다. 차갑고 감정 표현이 없는. 어느 날 아침 저는 통장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명의 계좌들이 몇 개 있었고 제 명의 계좌도 하나 있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둔 돈이 있었죠. 15억 원 정도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건네고 잔액 조회를 부탁했죠. 직원은 통장을 넣고 화면을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
이 계좌는 잔액이 거의 없는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2,400원 남아 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400원? 분명 15억 원이 넘게 들어 있었는데 확인 좀 다시 해주세요. 분명히 돈이 있었어요. 직원은 거래 내역을 출력해줬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내역을 보니 한 달 전에 전액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인출 날짜는 남편 장례식 이틀 전이었죠. 누가 인출한 거예요? 본인 명의 계좌라 본인이 인출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면 대리인이 인출했을 수도 있고요. 위임장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저 그런 거 준 적 없는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 왜 제 돈을 찾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죠? 저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누가 제 돈을 가져간 걸까? 대리인? 위임장? 저는 그런 거 쓴 적이 없는데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보관하던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인감도장, 통장, 계약서 같은 것들. 그런데 인감도장이 없었어요. 분명 여기 있었는데 그때 불현듯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설인. 둘째 딸. 장례식 직전에 설인이가 집에 왔었어요. 아버지 방에서 뭔가를 챙기더니 그냥 가버렸죠. 그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뒀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챙기는 거려니 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게 아니겠죠? 저는 설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울려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설인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라. 1시간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제 딸이 엄마한테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게 정상인가요? 너 혹시 엄마 통장 본 적 있니? 왜요? 돈이 없어졌어. 15억 원이. 그래서요? 그래서요? 그게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너 혹시 뭐 하는 거 있니?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민원실에 앉아 사정을 설명했어요.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다고, 제가 인출한 게 아니라고. 경찰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가족 간 거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누가 인출했는데요? 그걸 모르겠으니까 신고하는 거잖아요.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가족 간 민사 문제예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하세요. 그럼 경찰은 뭐 하는 데예요? 범죄가 명확해야 저희가 수사하죠. 지금은 범죄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가 명확하지 않다고? 제 돈이 사라진 게 범죄가 아니라고?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냥 걷다가 어느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바쁘게 어딘가로 가고 있었죠. 저만 혼자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걸었죠. 한강 다리가 보였습니다. 다리 난간에 기대서서 물을 내려다봤어요. 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날까요? 더 이상 아프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거 있죠.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죽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억울한 채로 그냥 사라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난간에서 손을 떼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설인의 사무실 주소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골든 네스트 자산관리. 설인이가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건물로 갔습니다. 고층 빌딩 10층에 사무실이 있었죠.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깔끔한 인테리어에 직원들이 몇 명 보였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만나러 왔어요. 윤설인 대표님.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왔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약 없이는 면담이 어려운데요. 전화 주시면 저 그 사람 엄마예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나왔어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설인의 사무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큰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설인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왜 왔어요?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무슨 말이요? 내 통장에서 돈 사라진 거. 설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거 제가 인출했어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정말 내가? 왜 그랬어? 필요해서요. 필요해서? 그게 이유야? 설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 사업하는 거 알잖아요. 회사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빌린 거예요. 빌렸다고? 허락도 없이? 어차피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많은 돈이잖아요. 제가 불려서 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돌려줘. 지금은 안 돼요. 투자금으로 다 묶여 있어서. 투자금? 엄마는 몰라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제가 낳아서 키운 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설이나 그 돈은 아빠랑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내 맘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위임장 있었어요. 뭐? 아버지 도장이랑 엄마 도장, 위임장 다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인출한 거예요. 나 그런 거 쓴 적 없어. 설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엄마, 증거 있어요? 엄마가 안 썼다는 증거.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완전히 우습게 본다는 걸,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세요. 근데 소용없을걸요? 가족 간 거래니까. 너 정말. 엄마, 저 바빠요. 나가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무실을 나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 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초라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큰딸 수진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서린이한테 연락했어? 응.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저는 수진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돈이 사라진 것, 서린이가 가져간 것,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 수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거 정말이야? 정말이야. 서린이가 그럴 리 없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큰딸조차 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수진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아니, 그게 아니라 서린이랑 얘기해 볼게.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예요? 돈은 사라졌고 서린이는 인정했는데 며칠 후 수진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서린이랑 얘기했어. 뭐래? 서린이 말로는 엄마가 동의했대. 투자 수익 나면 더 많이 돌려준다고 했다는데. 그런 적 없어. 엄마, 혹시 깜빡한 거 아니야? 요즘 기억력이. 나 치매 아니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지는 당황한 듯 말했어요. 엄마, 진정해.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너도 날 안 믿는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외면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 시계, 안경. 하나하나 만지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는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투자 계약서였어요. 계약 당사자는 저와 골든 네스트 자산관리. 투자금 15억 원. 계약 날짜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이었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도장과 남편 도장. 하지만 저는 이 계약서를 본 적이 없었어요. 서명도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구나. 서린이가 만들어낸 위조 계약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죠. 제 딸이, 제가 낳은 딸이 저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들고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경찰이 대응했어요. 이게 위조 계약서예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경찰은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어머님, 이거 도장 찍혀 있는데요. 도장은 딸이 가져간 거예요. 그럼 필적 감정을 받아야 해요. 그게 위조인지 확인하려면. 그럼 해주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해요. 비용도 드는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돈을 내서 감정을 받으라고? 얼마나 들어요? 한 100만 원 정도요. 100만 원. 지금 제 통장에 남은 돈은 2,400원인데 저는 경찰서를 나와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다리 위에 섰어요. 난간 너머로 물이 보였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저는 늘 누군가의 뒤에 있었어요. 남편 뒤에, 자식 뒤에. 제 이름으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누구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죽었고 딸들은 저를 짐으로 여겼죠.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손을 난간에 올렸습니다. 한 발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었어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억울해서 이렇게 끝낼 수 없어서 저는 난간에서 손을 떼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지 않기로, 대신 싸우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무료 법률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분명한 빛이었어요. 상담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모든 증거 서류를 챙겼죠. 변호사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승소 가능성 낮습니다. 왜요? 분명히 위조인데. 위조라는 걸 입증해야 해요. 필적 감정도 받아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설령 이긴다 해도 딸한테서 돈 받아내기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떡해요? 가족끼리 합의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합의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말만 했어요. 저는 법률구조공단을 나왔습니다. 다시 막막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혹시 금융사기 피해자세요? 네. 당신은 누구세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금융범죄수사대 정하진 수사관.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딸한테 사기당하셨다고. 어떻게 아세요? 여기 자주 와요. 이런 피해자들 많거든요. 정아진은 카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마주 앉았어요. 어머님, 혹시 골든네스트 자산관리 아세요? 네, 제 딸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 지금 수사 대상이에요. 네, 투자 사기 혐의로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피해자가 더 있다고? 그럼 제 딸이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범죄자, 제 딸이 범죄자라니.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피해자들이 신고를 안 해서요. 다들 가족이니까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정아진은 진지한 표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대로 싸우실 생각 있으세요? 어떻게요? 수사에 협조해 주세요. 어머님이 가진 증거들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정식으로 수사할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딸을 감옥에 보내는 거잖아요. 어머님 망설이시는 거 이해해요. 자식이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어머님처럼 평생 모은 돈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정아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알겠어요. 협조할게요. 정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저는 정아진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서린이와 나눈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걸 넘겼어요. 정아진은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위조 계약서 정황도 보이고 불법 자금 이동 흔적도 있어요. 정말 수사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이건 명백한 금융 범죄예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에 서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짓이야? 무슨 소리야? 서린이가 경찰 조사받는데
엄마가 신고했어? 응. 미쳤어? 어떻게 자기 딸을 경찰에 신고해? 수진아, 서린이가 잘못한 거야. 잘못? 가족끼리 해결하면 될 일을 왜 경찰까지 끌어들여? 가족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 엄마는 정말 서린이 인생 망치고 싶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서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아니면 서린이가 제 인생을 망친 거예요? 수진아, 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줘. 엄마 입장? 엄마는 자식 입장은 생각 안 해? 서린이도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사기쳐도 돼? 사기가 아니라 투자라니까.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을 거야.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끝까지 서린 편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두 딸 모두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정아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 있어요. 추가 피해자를 찾았어요. 정말요? 네, 3명이나 돼요. 다들 노인분들이고 피해 금액이 수억 원이에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 묘하게 안심이 되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그분들도 신고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망설이고 계세요. 어머님처럼 가족한테 당한 분들이라서요. 제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며칠 후, 저는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70대 할머니 2분과 60대 할아버지 1분이었어요. 우리는 카페에 둘러앉았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식이나 조카한테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기가 두렵다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소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말리더라고요. 자식인데 어떻게 고소하냐고. 다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자식 사랑이 없냐고. 할아버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이 연락 끊었어요. 조카 고소한다고 했더니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참으면 안 돼요.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계속 당해요. 우리가 약해 보이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어요. 이건 범죄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싸울 거예요. 끝까지. 혹시 같이 하실 분 있으면 함께 해요. 그날 4명 모두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격려했어요.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정말 잘하는 걸까요?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서린은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직접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린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뭐하러 왔니? 엄마, 고소 취하해줘요. 싫어. 제발 부탁이에요. 서린은 처음으로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린아, 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아요.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돈은 돌려줄게요. 시간만 주면. 언제? 서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넌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었잖아. 나를 호구로 본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뭐? 엄마는 평생 약하게 살았잖아요. 아빠한테 눌려 살고 아무 주장도 못하고 그런 엄마 보면서 자랐어요.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약해서, 제가 잘못해서, 그래서 엄마 돈 훔쳐도 돼? 훔친 게 아니에요. 빌린 거라고요. 빌리려면 허락을 받아야지. 허락받으면 안 준다는 거 뻔하잖아요. 서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눈빛도 차가웠어요. 넌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변한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고소 취하해줘요. 안 그러면 엄마도 힘들어져요. 무슨 소리야? 엄마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요. 어차피 엄마 이름으로 된 계약서잖아요. 협박이었습니다. 제 딸이 저를 협박하고 있었어요. 나가. 엄마. 나가라고. 서리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는 뒷모습이 낯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정말 제가 잘못 산 걸까요? 제가 약해서 딸이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고. 서린이 선택한 거라고. 다음 날 정아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압수수색 영장 나왔어요. 내일 서린 씨 회사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어머님도 같이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 갈게요. 왜요? 보기 싫어서요. 제 딸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정아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수수색 다음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골든 네스트 자산관리 불법 투자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 대표 윤서린 조사 중 텔레비전 화면에 서린의 얼굴이 나왔어요.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만족해? 서린이 저렇게 됐는데. 수진아, 이제 그만해. 제발, 고소 취하해줘. 안 돼. 왜? 복수하고 싶어서?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정의야. 정해? 자식을 감옥에 보내는 게 정의야?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엄마는 정말. 수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무너지잖아. 이미 무너졌어. 서린이가 무너뜨린 거야. 엄마도 똑같아. 엄마도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제가 틀린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며칠 후 정아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서린 씨 완전히 자백했어요. 정말요? 네, 피해자가 40명 정도 돼요. 총 피해액이 150억 원이에요. 150억 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 갔어요? 일부는 회사 운영비로 썼고, 일부는 개인 계좌로 빼돌렸어요. 남편 김도영 씨도 공범이에요. 사위도요? 네, 둘이 짜고 한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그리고 사위가 이런 짓을 했다니. 재판은 언제예요? 다음 달이요. 어머님도 증인으로 서셔야 해요. 제가요? 네, 피해자 대표로요. 증인. 법정에서 제 딸을 고발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은 강한 분이에요. 강하다. 누군가 저를 강하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죠. 법정에 들어섰을 때 방청석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설인과 도영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이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윤설이는 골든 네스트 자산관리 대표로서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투자를 유도하여 총 15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할 의사가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설이는 단 한 번도 반성한 적 없었어요. 증인 김미경을 신문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딸입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돈을 가져간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통장을 확인했던 일, 돈이 사라진 걸 알게 된 일, 설인에게 따졌던 일. 설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위임장이 있다고 했어요. 합법적으로 인출했다고요. 증인은 위임장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의 나이가 65인데 혹시 깜빡하신 건 아닐까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 기억력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멀쩡해요. 증인,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 안 해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위임장 쓴 적 없어요. 설인이가 위조한 거예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 진정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세요.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설인을 봤어요. 설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증언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가족에게 당했다고 믿었는데 배신당했다고. 재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인이 최후 진술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윤설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10년. 제 딸이 10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설인이 끌려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저를 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딸을 고소한 심정이 어떠세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피해자이기 전에 이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잘못된 일은 누가 했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설령 그게 제 자식이라도요.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였습니다. 수지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남편도 없고 딸들도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아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인터뷰요? 네, 어머님 사연이 큰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노인 금융 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퍼졌다니. 인터뷰 하실래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어머님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무엇이 어머님을 움직였는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게요. 방송국에 갔습니다. 젊은 여자 기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최은별 기자였습니다.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저는 어머님을 정말 존경해요. 고마워요. 인터뷰 편하게 하시면 돼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게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딸을 고소하기까지 많이 힘드셨죠? 네, 정말 힘들었어요. 제 딸이니까요. 그런데도 고소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남들 눈치 보고 참고 희생하면서 살았죠. 그게 여자의 미덕이라고 배웠거든요. 카메라가 저를 클로즈업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아무도 저를 존중하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자식들도. 저는 그저 이용당하기만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착한 게 아니라 약한 거였구나. 희생이 아니라 방임이었구나. 그래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존엄을 지키기로요. 은별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것 같아요. 누군가 당신에게 쓸모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굴복하지 마세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방송국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그날 밤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텔레비전을 봤어요. 화면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당당해 보였어요. 방송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인터넷에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용기 있으신 분이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참고 살았다. 이분을 보니 부끄럽다. 모든 노인분들이 존중받아야 한다.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며칠 후 국회의원들이 노인 금융범죄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김미경 씨 사건을 계기로 노인 금융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변화의 시작점이 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습니다. 책이요? 네, 많은 분들이 어머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어요. 이걸 기록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어요. 책을 쓰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평생 누군가의 그늘에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제 이름으로 세상에 말을 거는 거였습니다. 책 제목은 죽을 곳을 찾으라던 날, 나는 다시 태어났다였습니다. 출간일에 서점에 갔습니다. 제 책이 진열대에 놓여 있었어요. 책을 집어들고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있었죠. 김미경. 평생 남의 이름 뒤에 숨어 살던 제가 이제는 당당히 제 이름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였어요. 북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이 왔어요. 대부분 중장년층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관객들을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65살에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우리는 강해요. 그걸 스스로 믿어야 해요. 행사가 끝나고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긴 줄이 늘어섰어요. 한 할머니가 제 앞에 섰습니다.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며느리한테 당했어요. 근데 참고 살았거든요. 이 책 읽고 용기가 났어요. 고소하실 거예요? 네, 이제 참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사인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아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서린 씨가 면회 신청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만나고 싶대요? 글쎄요. 안 만나셔도 돼요. 어머님이 결정하시면 돼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거절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면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보고 싶었어요. 교도소에 도착했습니다. 차갑고 삭막한 곳이었어요. 면회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린이 들어왔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수영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서린도 수화기를 들었죠. 잘 지내니?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왜 보자고 했어? 서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뭐가? 다요. 엄마한테 한 짓 전부. 저는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어요. 여기 와서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결론 났어?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성공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도구로 봤어요. 엄마조차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린의 눈에서였어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엄마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죠.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요. 서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서린아. 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잘못한 건 맞아. 근데 나도 반성해야 할 게 있어. 엄마가 뭐려? 나는 너희한테 제대로 된 걸 가르쳐 주지 못했어. 약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만 보여줬지. 강하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는 안 가르쳐 줬어. 서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하다는 건 남을 밟는 게 아니야. 자기 존엄을 지키는 거야. 그걸 몰랐던 게 내 잘못이야. 엄마, 너도 이제 알았으면 좋겠어. 진짜 강한 게 뭔지.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다시 올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교도소를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서린과의 관계도 제 인생도.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원고가 놓여 있었어요. 출판사에서 두 번째 책을 제안했거든요. 이번에는 노인들의 권리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평생 침묵했던 제가 이제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 안 해서. 괜찮아. 엄마 책 읽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땠어? 울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반성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서린이 편만 들고, 수진아, 넌 잘못 없어. 아니에요. 나도 엄마를 무시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물론이지.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가족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구나. 아직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었구나. 다음 날 수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요. 엄마, 어서 와. 수진은 꽃을 건네며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딸을 안았어요. 엄마, 이제 나도 강해질게요. 엄마처럼. 그래, 우리 모두 강해지자. 그날 저녁, 저는 수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노을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몇 달 후, 노인 금융범죄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뉴스에서 제 이름이 언급됐어요. 김미경 씨의 용기 있는 고발이 이 법안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아진이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어느 날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어요. 다큐요? 네,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다큐멘터리예요. 어머님이 중심이 되실 거고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촬영은 한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제 일상, 다른 피해자들과의 만남, 강연 장면까지 담았어요. 마지막 촬영 날 감독이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살다 보면 누군가 당신을 포기하라고 말할 거예요. 너무 늙었다고, 너무 약하다고, 쓸모없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당신이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일 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진짜 당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촬영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공중파에서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이 높았고 반응도 뜨거웠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었어요. 김미경, 제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제 상담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제 이름이 걸려 있었어요. 김미경 노인인권상담센터. 간판을 올리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저는 죽을 곳을 찾아 헤맸었죠.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살리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에 제게 말했습니다. 죽지 않아줘서, 버텨줘서 고마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저는 상담센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65살에 시작된 제 두 번째 인생.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미경 선생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여성인권센터에서 일하는 박지민이라고 해요. 선생님께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강연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어딘가에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대학교 강연이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65살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작하세요. 누군가의 부속품이 되지 마세요. 자기 이름으로 사세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후회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요? 딸을 고소한 건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어요. 뭔가요?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거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도 지금 힘들어 하세요. 이 책 사서 드릴게요. 그래요. 엄마한테 잘해드려요. 엄마도 한 사람의 여성이에요. 당신의 엄마이기 전에요. 여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었어요. 노인 금융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센터였습니다. 정아진이 도와줬어요. 상담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10명도 넘게 찾아왔어요.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에게 당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상담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어느 날 80대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셨어요. 아들이 제 집을 팔았어요. 제 동의도 없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조된 위임장이었어요. 고소하세요. 아들인데요. 아들이라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나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말이 맞아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끝까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할머니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증거를 모으고 법정에 함께 갔어요. 6개월 후 할머니는 승소했습니다. 집을 되찾았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셨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상담하고, 돕고, 함께 싸우고,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힘이 났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서린을 면회 갔어요. 서린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엄마, 저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심리학이요. 나중에 나가면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상담사? 네, 사람들 도우며 살고 싶어요. 속죄하는 마음으로요. 서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엄마 사랑해요. 처음으로 서린이 먼저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제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겨울이 왔습니다. 제 두 번째 책이 출간됐어요. 당신은 쓸모없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노인들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책이었어요. 제 경험과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서점에서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한 중년 남성이 제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들인데요. 이 책 읽고 반성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거든요. 지금이라도 잘하세요. 네, 그러려고요. 어머니께 이 책 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께 드리려고 책을 샀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66번째 생일을 맞았어요. 수진이 케이크를 사들고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촛불을 켰습니다. 66개의 촛불이었어요. 소원 빌어요, 엄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당당히 살 수 있기를. 촛불을 껐습니다. 수진이 박수를 쳤어요. 엄마, 행복해요? 응, 행복해.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넌 이미 강해. 다만 아직 모를 뿐이야.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내 66번째 생일이다. 작년 이맘때 나는 죽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살고 싶다. 너무나 살고 싶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나로 살 것이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김미경으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전국을 돌며 강연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첫 강연은 부산이었습니다. 큰 강당이 가득 찼어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저는 65살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숨쉬는 한 계속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힘내볼게요. 그래요. 우린 할 수 있어요. 전국을 돌며 수십 번의 강연을 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저를 기다렸어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었어요. 저는 강남 그 건물 앞에 다시 섰습니다. 2년 전 딸에게 쫓겨났던 그 사무실. 건물엔 임대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텅 빈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제 안녕. 저는 건물을 향해 작별을 고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은 제게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향해서요. 저는 이제 김미경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저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죽을 곳을 찾으라던 그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살아 있습니다. 온전히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